또 한 가지 함의는 사후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귀를 닫고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믿음이고 저는 그 믿음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분이 어떻게 합쳐져서 여러분을 개인적 의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구성하는 성분을 전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죽더라도 그 성분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성분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드는 정보, 여러분이 가진 기억, 개성, 여러분을 만드는 그 모든 매력적인 특징이 어디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책을 갖고 왔어요. 매우 어렵기도 하면서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위대한 지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신경과학자도 나오고요. 철학자도 나오고 불교학자도 나오고 이론물리학자도 나오고 천문학자, 철학자도 나오고요. 아무튼 엄청 많은 석학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담론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뭐랄까 좀 흥미가 생기는 책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랬습니다. 강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읽다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좀 놀라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1장이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이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이 또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장이 영성, 그런 식으로 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2장, 실제의 본질입니다. 불교학자와 이론 물리학자의 대화인데요. 션 캐럴님의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앨런 윌리스라는 불교학자의 주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로 토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각자의 주장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위대한 지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캐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실제란 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주제를 제가 고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건방지다거나 위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 수업에서 빗면 실험과 진자 실험을 하면서 물리학자가 온종일 하는 일이 이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계속 검토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도 다르죠. 우리는 빅뱅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논하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에 대해 논하는 일도 좋아하죠.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오늘 제가 주장하려는 한 가지는 우리 과학자들이 실제에 대해 아는 게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는 너무 뻔하고 평범한 것이라
제 말을 들으면 시간 낭비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프로그램을 짜서 구글맵을 구동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충의를 몰라도 저는 버튼을 눌러 시리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리란 이름을 가진 작은 사람이 거기 있을까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전자부품을 이해하는 제 친구들이 말해준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제 친구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전 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죠. 전자부품과 프로그래밍의 세세한 부분을 몰라도 그것이 아이폰 기조에 있는 원자나 입자와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으며 목적지로 갈 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아이폰의 창발적 충의와도 양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주도 그와 같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 두 가지 존재하죠.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거 알아? 우리는 모든 걸 이해했어. 또는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몇 년 안에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이런 태도는 물리학 역사에서 꽤 흔했죠. 1800년대부터 매우 최근까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리학자에게 말을 걸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열심히 저희가 파고 있으니 조만간 우리는 거의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일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또 한 가지 유혹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빅뱅, 양자역학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은 그중 어떤 것에 대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아무렴 어때요? 어차피 사실이 아닌데.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말하는 일만큼 매우 쉽고 게으르고 틀린 태도입니다. 어렵겠지만 용기 있는 행동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했지만 모르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어렵지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평범하고 또 뻔할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리지 않는 놀라운 점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는 여러 층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한 층위는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유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층위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죠. 착한 사람인지 어떤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층위가 존재하지만 기본 입자와 힘의 층위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몸 안에 원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점에 동의합니다. 원자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입자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이 입자들을 미는 힘들, 또 전자기력, 중력, 핵력도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분명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드문 극적인 주장은 그 층위, 즉 다시 말해 입자들의 자연의 기본적인 힘에 의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두 알아냈다고 말하죠. 우리는 2012년 익스 보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주장에 익스 보손의 발견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드는 입자를 전부 알아냈죠. 여러분과 저, 테이블, 바닥, 태양, 달, 별에 있는 입자를 다 발견했고, 이 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새로운 입자는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입장은 매우 신중합니다. 어떤 종류의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는 2012년 힉스를 발견했고 1990년대 후반 탑쿼크를 발견했습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입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이루는 입자죠. 암흑물질은 우주물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암흑물질이 발견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관한 물리학을 이해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을 거란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리적 성질, 우리의 삶, 유기체로서의 성질, 우리의 사고와 의식에 대한 비밀은 물리법칙을 바꾸는 데서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입자, 장, 입자와 장을 묶어주는 힘들, 그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제 말을 전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부 입자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발견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아주 게으르고 엉성한 사고방식일 거예요. 하지만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특정 화법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엔 매우 흥미롭고 강력한 뭔가가 있습니다. 입자와 힘의 층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법에 대한 우리의 이 사고방식 말이죠. 모든 것의 이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3시간이라고 했나요? 마르셀로가 넌지시 언급한 양자장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의 이론이 있습니다.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은 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우 엄격히 제약을 가하죠. 이 제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자, 호흡에 매우 중요한 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연의 새로운 힘,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새로운 입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입자가 존재하고 우리 몸에 그 입자가 일정수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호흡을 돕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입자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는 그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양자장 이론의 특징은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입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다른 입자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만듭니다. 2012년 힉스 입자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양성자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힉스 입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힉스 입자가 양성자 안에 갇혀있던 건 아닙니다. 힉스 입자는 양성자보다 100배 이상 무겁죠. 하지만 우리는 이 양성자들을 엄청난 힘으로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입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이런 양자장에서의 진동입니다.
양자장의 진동은 중첩되어 광란 상태가 되었고 우주의 다른 모든 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은 힉스 입자였고 우리는 그걸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힉스 입자를 실제로 포착한 게 아니었죠. 그저 힉스 입자가 붕괴한 결과를 포착한 거였습니다. 힉스 입자는 약 1잽토초 만에 붕괴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라 우리는 앞으로도 힉스 입자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순식간에 붕괴하니까요. 힉스 입자를 만들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많은 입자들을 서로 부딪히게도 해봤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분명 그렇겠지만 그걸 만드는 즉시 붕괴하거나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하게 상호작용할 것이라 그렇게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암흑물질은 매우 무겁고 만들기 매우 어렵죠. 이 순간 이 방을 통과하는 암흑물질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입자들은 여러분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 입자들은 여러분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는데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의 층을 노벨상 수상자인 프랭크 윌책은 핵심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은 이런 기본 입자들, 중력과 전자기력을 포함한 자연의 힘을 고려한 이론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그 하나의 층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실제 밑바닥 층을 이해한다는 점을 뜻하지 않아요. 그 아래 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우리가 시공간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기본 입자들 위에 있는 층들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화학이나 생물학, 사회학, 특히 정치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기본 입자의 옆에 있는 층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암흑물질과 그 밖의 천체 물리학적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층을 다 이해했다는 건 사실 매우 거창하고 허황된 주장으로 들려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면 이 주장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우리는 그저 특정한 기본 입자들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입자들이 특정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영역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주변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즉, 우리 일상의 기초가 되는 물리 법칙들은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모든 창발적 층위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본 입자들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창발적인 현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직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다면 여러분은 블라인드 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 말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이 원자는 이거라고요? 저 원자는 저거랍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일 당신이 칼텍 학부생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섹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높은 층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높은 층위에서 우리는 실제에 대한 궁극이론을 알지 못하죠. 제가 아이폰의 직접 회로와 프로그래밍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두 개 층이 모두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입자들과 그 입자들이 하는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근처에 있는 물리 법칙들이
완전히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중요한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마음만으로 숟가락을 구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숟가락을 마음으로 들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숟가락을 들고 보기만 하면 생각만으로 숟가락이 휘어진다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소송이 뒤따르니까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뇌를 이용해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이 어떤 식으로든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차, 그런데 저는 모든 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제 뇌를 이루는 모든 입자를 알고 있고 숟가락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저쪽에서 영향을 미쳐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불만이 없죠. 자, 또 한 가지 함의는 사후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귀를 닫고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믿음이고 저는 그 믿음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성하는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어떻게 합쳐져서 여러분을 개인적 의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구성하는 성분을 전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죽더라도 그 성분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성분은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드는 정보, 여러분이 가진 기억, 개성, 여러분을 만드는 그 모든 매력적인 특징이 어디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거나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 슬퍼합니다.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실은 매우 냉정하고 건조해 보입니다. 오직 물리학자들만이 우리 모두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입자들이 물리법칙을 따르는 이 세계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그걸 표현하는 방정식을 적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그 방정식이 새겨진 티셔츠를 구매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안에 모든 입자와 장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말이죠. 실제 일부가 그런 식으로 기술되는 우주에서 산다면 그건 덜 사랑스러운 우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믿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이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계산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종은 살아있는 동안 심장박동 횟수가 똑같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교적 큰 동물이라면, 즉 코끼리나 고래와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더 오래 살지만 여러분의 심장박동은 더 느릴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주 작은 생쥐나 들쥐라면 여러분은 더 짧게 살겠지만 여러분의 심장은 더 빨리 뛸 겁니다. 수명과 심박수는 정확히 상쇄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사는 동안 심장이 약 15억 번 뜁니다. 심박수를 계산해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은 약 35년에서 40년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료보험 덕분에 70년, 80년을 삽니다. 평균적으로 인간은 평생 동안 심장이 약 30억 번 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30억 번 뛸 겁니다. 물론 저는 인간의 수명이 70년에서 80년이라는 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명을 심장박동의 관점에 넣음으로써 어떤 느낌을 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심장박동은,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 심장박동 수천 번을 낭비했어요. 아시겠습니까? 30억은 꽤 큰 숫자지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심박수가 30억 번밖에 되지 않고 대략 1초에 한 번씩 심장박동을 낭비하고 있고, 30억 번이 전부라고 생각해도 저는 슬프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일종의 도전이지만 저를 해방시킵니다. 마음에 집중하게 하죠. 이건 드레스 리허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박수는 정해져 있고 모든 심장박동은 중요합니다. 전자와 절을 이루는 입자들은 방정식을 따를 겁니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시적인 존재로서 감정, 선택, 생각을 가진다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아이폰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제가 시리와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게는 성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능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기본 입자에 대해 많은 걸 이해했고, 화학에 대해 약간 이해했으며, 정치에 대해선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실제의 본질을 모두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그건 놀라운 지적 성취고, 저는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턴 윌리스의 말입니다. 저는 션 캐럴의 매우 도발적인 책 빅피처를 매우 주의 깊게 읽으면서 행간 여백 없이 26쪽의 분량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마치 션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다고 느꼈죠. 물론 은유적으로요. 션은 시인 뮬리엘 류키즈의 멋진 시 어둠의 속도에서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재미있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덧붙여요. 세계는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계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즉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엄청난 통찰을 얻는다. 여기까지는 저와 션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듣기 좋은 것이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든 다양한 이야기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는 건 좋은 출발점이죠.
전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특징, 다시 말해서 우리를 특별하거나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걸 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야기꾼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현에게서 과학에 기반을 둔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물리적 우주, 삶, 마음 등에 대해 자신과 상대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경험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특정한 가정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가정, 믿음, 공리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세우죠. 그러고 나서 전 생애에 걸쳐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할 뭔가를 선택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문적인 물리학자라면 물리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세계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배제하죠. 현대 심리학의 위대한 선구자 윌리엄 제이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체들은 실제 주체가 되려고 하고 속성들은 실제 속성이 되려 하고 존재들은 실제 존재가 되려 했다. 주체들은 상상의 주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속성들은 정도를 벗어난 속성엔 관심이 없었고 존재는 무인지대, 즉 발 없는 상상이 머무는 림보에 속한 존재에는 관심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무시된 것들을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상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낭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요컨대 우리가 믿는 것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일치한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실제이다. 책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 강연에서 션은 실제의 근본적인 성질을 여러 번 암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이 무엇의 근본 바탕인가? 우리의 출발 가정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자연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저서에서 션은 자신의 신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자연 세계로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 부르는 패턴을 내보이며 과학의 방법들과 경험적 조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 초자연, 영성, 신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의 목적이나 우주의 성질 또는 인간의 삶에 내재된 초월적 목적 같은 건 없다. 생명과 의식은 물질과 구별되는 본질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 생명과 의식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에서 거기서 떠오르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들이다. 이건 물리학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실제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죠.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유일한 과학적 이야기도 아니죠. 무엇이 무엇의 근본 바탕인가는 우리의 출발 과정,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 우리가 주의를 쏟는 초점, 그리고 우리의 관찰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에 달려 있습니다. 션의 저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세 가지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미래는 오직 현재로부터 나온다는 결정론, 그리고 관찰자와는 무관한 객관적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실제론, 마지막으로 세계는 순수하게 물리적이다라는 물리주의입니다. 이런 믿음은 물리학자에게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시인, 수학자,
명상가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과학의 경험적 사실과 융합하지만 이런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 선도적인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들이 옹호한 다른 세계관들도 있다는 걸,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수학자 로저 펜로즈는 저서 황제의 새로운 마음에서 물리법칙이 정확히 수학적이라는 사실은 물리적 우주가 순수하게 수학적 근본 차원에서 떠오른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이 견해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왜 자연 법칙이 정확히 수학적인가를 넘어 수학적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철학자, 수학자, 그리고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자들은 근본적인 실제는 전혀 물리적이지 않다고 가정했죠. 근본적인 실제는 입자나 힘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숫자와 순수한 기하학 형태로 구성된 실제의 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수학자들은 공리에서 출발해 가능한 실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뿐이라는 현의 생각을 로저 펜로즈는 부인했습니다. 펜로즈에 따르면 수학자들은 실제로 순수하게 수학적인 실제의 한 차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견하고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실제의 한 영역인 실제 수학적인 차원에 대한 서로의 발견을 상호 주관적으로 검증합니다. 양자역학의 위대한 선구자 중 한 명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대 물리학은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에 분명히 반대하고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건 물리학이 아니라 수학을 과학의 근본으로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션이 주창하는 유물론적 비전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학적이죠. 우주에 관한 법칙들이 정확히 수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물리학자들은 자연의 기본적인 물리 상수가 조금 달랐더라도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 베로와 프랭크 티플러 같은 일부 물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뤘죠. 관측자들을 탄생시키고 유지할 목적으로 설계된 하나의 가능한 우주가 존재한다. 그리고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 존 에일 윌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원리에 따르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요인은 세계라는 기계장치와 그 설계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이 우주는 생명 친화적입니다. 생명 없는 물리적 우주의 근본 바탕엔 생명체의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주를 진화하게 만드는 원시 생명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신학자라면 이런 지적 설계를 주도한 것이 신이라 생각할 겁니다. 신이 지적 생명체를 출현시키기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경우엔 물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이 과학의 근본이 됩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막스 플랑크를 포함한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물리적 세계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실제는 마음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물질은 오직 한 원자의 입자를 진동하게 하고 그 원자의 가장 미세한 위성들을 하나로 묶는 힘에 의해 생겨나고 존재한다. 우리는 이 힘 이면에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 마음은 모든 물질의 기질이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했죠. 그는 경험의 세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초월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영국 우주론의 위대한 선구자 중 한 명이었던 제임스 진스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는 위대한 기계라기보다 위대한 생각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은 더 이상 물질의 영역에 어쩌다 들어온 침입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물질 영역의 창조자이자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피노자가 구성하고 아인슈타인이 옹호했던 신의 마음 같은 어떤 초월적인 마음이 실제로 우주의 근본적인 실제라면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이 널리 믿었던 것처럼 신학이 과학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실제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 눈에 띄는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물리학자 안드레이 린데는 의식이 원자들의 복잡한 배열에서 나오는 창발적 속성이 아니라 자연계의 근본적인 성질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제의 근본 바탕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안하죠. 물리 법칙을 따르는 물질 세계에 대한 현재의 과학 모델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는 의식적인 관측자로서 우리의 출발점을 잊고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이며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우주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를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물질 세계라는 개념적으로 추적된 믿음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식은 시공간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자유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걸 간과하면 우주에 대한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기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일 우리의 인식이 물질적 사물들만큼이나 실제하는 것이라면? 혹은 어떤 의미에서 실제에 훨씬 더 가깝다면? 션 캐럴이 제시한 핵심 이론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자연계를 관측하고 이해할 때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의 본질과 기원, 그리고 우주에서의 역할은 현대과학 전반에 걸쳐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대체로 간과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식이 자연계의 근본 바탕이라면 인지과학이 과학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지과학은 의식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을 우리는 모른다고 믿는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프리슨 다이먼이 그런 견해를 표명했죠. 나는 양자이론의 의미를 논하는 일에 관여하는 걸 꺼린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독단적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해법이 유일한 최종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로서 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받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션 캐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세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그림이지만 실제에 대해 양자역학이 말하는 바는 아주 불확실하다. 양자역학이 모든 측정값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의 성질에 대해 하는 말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저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그림이란 확고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양자역학 연구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편애죠. 마르셀로 글레이제르 역시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실체의 핵심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측정값들이며 그 값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불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 이제 불교로 시선을 돌려 물리적인 실제의 핵심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르셀로의 논평을 이어가 봅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맹인과 코끼리 은유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왕은 맹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줍니다. 맹인들은 각자 코끼리의 머리, 귀, 엄니, 코, 몸의 측면, 발, 등, 꼬리, 그리고 꼬리에 술을 만졌고 그 결과 코끼리를 항아리, 키질하는 바구니, 보습, 쟁기, 곡물 창고, 기둥, 막자사발, 막자, 붓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해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 맞아, 그거야. 아니야, 틀렸어. 코끼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맞아, 그렇게 생겼어. 등등. 그러다 결국 그 문제를 놓고 주먹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맹인 각자는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코끼리에 대해 서로 다른 양립할 수 없는 묘사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묘사도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불완전하고 양립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 우화를 마무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과 학자들도 맹목적이고 눈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무지에 저마다 실체가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면서 다투고 언쟁하고 논쟁한다. 자, 사실상 앞서 인용한 사람들의 전부가 20세기 백인 남성 물리학자, 우주학자, 수학자들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보면 아주 좁은 범위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녔음에도 실제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 그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핵심 질문은 현대과학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 사후에도 의식이 지속된다는 믿음, 그리고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한 믿음과 양립 불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믿음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에 널리 존재합니다. 그런 쟁점들에 대해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편이죠. 요즘 서구에서는 세속적 불교를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최초의 세속적 불교도는 석가모니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석가모니의 칼라마스타라는 유명한 설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 마을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진리를 주장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각각은 다른 사람들과 양립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시하며 내 견해만 옳다 라고 말했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큰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나의 견해가 다른 모든 이들의 견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너희가 잘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근거들이 있을 때는 의심하고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이 통념이라는 이유로 혹은 오랫동안 사실로 여겨져 왔다는 이유로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말라. 너희는 단순히 소문을 듣고 또는 경전에 적혔다는 이유로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말라. 순수한 추측, 조사받지 않은 가정, 확정적이지 않은 추론, 본인의 개인적인 편견, 타인들의 웅변, 또는 그것이 너의 스승의 의견이란 이유로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회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석가모니는 긍정적인 어조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진실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견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검증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스스로 판단하라.
부처는 진정한 경험론자였습니다. 제가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다양한 스토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각각은 20세기 백인 남성 주류 물리학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견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과학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두 종류의 맹목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맹목은 지난 5천년에 걸친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들에서 실제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발견할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 어디에서도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서 이루어진 발견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었나요?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의 토착 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시아 문명들은 실제의 본질에 대해 어떤 중요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하려는 말은 실제의 근본 성질에 대한 이전의 견해들을 소개하며 제가 인용한 매우 좁은 범위의 인류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까? 제 대답은 아시아에 있다, 입니다. 우리 서구인들은 민족 중심적 평양에 치우친 나머지 기록된 인류 역사의 전 과정에서 동양인들이 이룬 발견들을 간과해 왔습니다. 그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19세기에 살고 있다면 그런 실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유럽 중심 세계관을 지닌 국가들은 서양만이 진정으로 문명화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고 다른 모든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지배하기에 급급했으니까요. 하지만 21세기에 전체 문명의 지혜를 무시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맹점은 바로 마음입니다. 현대 과학을 이루는 다양한 분과의 사실상 전부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분야들의 위대한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예외를 빼면 각 분야는 과학자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측정하고 관측하는 정교하고 엄밀한 방법들을 개발해왔죠. 그 한 가지 예외는 정신 과정, 마음, 의식 상태입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정신 과정의 행동 표현을 연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음을 연구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정신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뇌 성감물을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음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주류 인지과학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인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는 엄밀한 훈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관련한 신체 과정을 조사하지만 과학자들은 1인칭 시점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또 탐구하고 실험하는 정교하고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방법을 전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주의 집중, 마음 챙김, 성찰 기법은 아시아의 전역에서 5천년 동안 그리고 불교 전통에서 지난 2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명상 전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의 집중 기법의 개발이 그 점과 관련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은 어떤 기술로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유럽 중심적 문명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기법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의 증가가 증명하듯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문명 전체가 ADHD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의력 불균형을 극복할 효과적인 수단은 없고 우리는 비상한 수준의 정신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시아의 명상 전통, 특히 불교의 최대 강점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기법을 모든 종류의 정신과정을 관찰하고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탐구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지금의 과학은 마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션 캐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겐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단순히 뇌에 대해 말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건 10초쯤 걸릴 거예요. 10초 동안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일을 부탁할 겁니다.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경험한 것은 단순히 뇌에 대해 말하는 한 방법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그건 행동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경험한 것과 그 밖의 의식이 떠오르는 것들은 말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 이전에 존재합니다. 과학계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1인칭 경험을 간과해 왔습니다. 마치 심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세했죠. 과학계는 마음이 단지 뇌가 하는 일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왔습니다. 그런 태도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받은 적이 없는 그저 믿음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는 약 90년 전 처음 발생한 이래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점에 관해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정신과학이 생긴 이래 심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세기에 걸쳐 우리는 뭔가를 간과해 왔고 그건 현대과학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는 관찰자의 성질을 간과해 왔습니다. 마음과 의식의 성질에 대해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개방적이며 경험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계를 이해하는 일에서 뭔가를 빠뜨렸는데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100억 년 전에 형성된 머나먼 은하보다 의식에 더 무지합니다. 원자 내부의 핵보다 의식에 더 무지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불교가 가르쳐주는 건 도그마가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마음을 1인칭 시점에서 엄밀하고 정교하게 조사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는 서양의 강점인 객관적 과학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찬사입니다.